네, 일단 예상대로 3월 FOMC 회의를 통해서 미국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딱 시장의 예상치였죠. 거의 90% 수준으로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 이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증시가 빠질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빠졌잖아요. 그랬던 또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이런저런 샬라샬라 좀 해줘가지고 시장을 조금 하방 압박을 받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특히나 무엇보다 멘트 하나를 딱 꼽자라면 연내, 그러니까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리니까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 이제 금리 동결을 하면서 적절하게 올해 안에 연내 금리 인하까지 단행이 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죠.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 이 발언, 기자회견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하방 압력 증시 막 받기 시작하고 비트코인도 쭉쭉 빠졌죠. 그래서 아침에 아마 일어나셨을 때 오늘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눈 뜬 게 4시에 딱 눈 떠가지고 이걸 체크를 했는데 그때 막 줄줄이 빠지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또 이제 영상 준비하면서 아침을 맞이하면서 딱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사실 이게 막 폭락할 상황은 아닌데 왜 시장이 좀 반응이 좀 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하루를 지내면서 비트코인은 단단하게 27,0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는 상황을 아직까지는 잘 확인해주고 있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금리 동결도 사실 고려했지만 강력한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노동 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과열 상황이라는 것,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이런 상황도 분명하고 노동 시장도 견고하다,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좋은데 여기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연내 금리 인하 없음, 현재 상황 이렇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이번에 지금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과, 그러니까 물가와 금융 안전성, 금융 위기죠. 지금 상황에선 물가 위기와 금융 위기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금리를 올렸다라는 것은 물가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런데 당연히 연준으로서는 이번에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슈를 비롯해서 금융 시스템 안정 우려에 대해서 그 책임감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모든 예금자 저축은 안전하다. 우리나라의 은행 시스템은 탄탄한 자본과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SVB 파산, 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은 예외적인 사례고 은행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라고는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딱 그 갈래치기를 한 거죠. 금융 위기 아니야. 괜찮아. 괜찮고 지금은 물가 잡아야 될 때야.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금융 위기보다는 물가에 방점을 찍으면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여기까지는 사실 시장이 압박받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연내 금리 인하 없다, 이 한마디가 증시의 하방 압력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밀어붙였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점도표가 나왔는데 최종 금리 인상의 범위가 5에서 5.25%포인트로 지금 나온 거예요. 이건 즉슨 지금 이번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0.25%포인트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4.75에서 5%로 금리 상단이 지금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최종 범위가 5에서 5.2%, 5.25%라는 것은 한 번 더 0.25%포인트로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동시에 내년의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4.1%였던 게 4.3%로 상향 조정이 됐고, 2025년의 경우에는 3.1%가 지금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이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죠. 점도표는 계속 이 생물처럼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거시경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픽스가 된 거다라고는 당연히 말할 수가 없고, 다만 이 최종 금리 상단 범위를 지금까지 연준에서 놓고 봤을 때는 5에서 5.2%, 25%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상황. 이게 지금 시장을, 그러니까 뭐 증시는 일단 종료가 된 상황이었고 미국 증시는, 이게 지금 비트코인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은 금리를 한 번 정도만 더 올리고
금리 동결로 들어가겠다라는 거구나. 그러면 그게 남은 거는 연준은 연내 금리 인하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스케줄이면 연내 금리 인하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5, 6, 7 FOMC에서 한 번만 올린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6월 달부터 상반기를 거치면서 금리 동결은 거의 기정사실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는 올랐는데 금리는 추가로 더 지금 상향 조정이 됐는데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단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한 30원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금리가 0.25%포인트가 오르면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도 1,300원대에서 조금 더 오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달러를 좀 바꿔야 될 게 있었는데 오늘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점심 먹고 조금 환율을 봤더니 오히려 한 30원 정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시장이 지금 왜 이러지? 이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이렇게 종이를 보니까 지금 시장과 연준의 이 해석 자체가, 그러니까 연준의 발표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연준의 발표 내용과 표면적인 면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은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연내 2023년에는 금리 인하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시장에서는 아닐걸? 연내 금리 인하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의 발표 상황과 지금 시장의 흐름이 조금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밌는 상황이에요. 오늘 밤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은 증시는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좀 약간 웃긴 상황인데 아무튼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나라는 걸 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파월 의장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은행의 위기가 가진 파급력을 지금 파악하기가 힘들다. 예,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연준은 이걸 위해서 뭘 할 거다, 뭐 이렇게 딱딱딱딱 단정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뉘앙스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금융위기 우려 사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연준 의장이 확신을 주지 못했다, 뭐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시장 한 번 더 금융위기, 그러니까 지방은행 몇 개 더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해야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금 논리적인 귀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융불안 차단 목적을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는 해야 된다, 그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지금 베팅을 하면서 조금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표면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물가에다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금융위기 우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연준이 확답을 못 주다 보니까 더군다나 점도표에서 한 번 정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그 가능성이 딱 명확하게 공개가 되면서 금리 인상 기조, 연준의 긴축 기조는 이제 막바지 단계구나, 고작 올려봤자 한 번 정도 더 올리겠구나, 이런 지금 시장에서의 해석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이번에 지금 엄청 안 좋은 거죠. 지금 연준이 어떤 키를 잡고 앞으로 돌진 앞으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이번에 지금 SVB에서 촉발된 미국의 금융 시스템 위기 우려와 관련해서도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한 구제 금융을 정부가 지금 나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JP모건을 비롯한 11개 월가 대형은행들이 나서서 깃발 들고 지금 우리가 해결해 볼게, 이거 뭐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플레이어들이 막 지금 이 상황을 더 확대되지 않게 위해서, 그래야 자기들도 손해를 안 보니까 그렇게 지금 이 처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연준은 대체 뭐 한 거야? 연준은 대체 SVB와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이런 은행들 상황 왜 진작에 감지하고 대체 사전 대응을 하지 못한 거야? 뭐 이런 비판이 안 그래도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그 닉 티밀하우스 월스트리트 저널 연준 출입 기자가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멘트 회견문을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메이 뭐뭐일지도 모른다, 메이라는 단어와 썸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그 정도, 이 정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도 없고 메이, 구체적이지도 못한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몇 번 썼다라고 그 빈도가 나와 있었는데 그 숫자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도 그럴지도 may, 그건 약간 some,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니까 약간 연준 의장의 이번 기자회견의 뉘앙스가 조금 더 이렇게 체감이 좀 더 강하게 되는 느낌이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자신감이 없었지. 이게 지금 연준 의장이 이번 사태를 지금 해결하려고 이 사안을 꿰뚫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것도 약간 혼동을 지금 시장에 주게 된 거고, 아니 이 사람은 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뭘 하겠다라는 건지, 대책이 강구가 된 건가? 아닌 건가? 뭐 이런 지금 뭐 의구심을 안기게끔 본인 스스로가 뭐 모르겠습니다. 이것조차 의도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표면적인 금리 인상, 그러니까 통상 금리 인상이 발생했을 때 벌어지는 그런 시장의 흐름과 지금 반대로 지금 진행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인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올해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 하반기로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범위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더 가까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때부터는 반등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아지는 건데, 지금 일단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은 상반기에 끝난다, 뭐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전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하반기에 뭐 연준 의장 멘트대로 금리 인하가 없더라도 최소한 금리 동결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동결된다라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완화되거나 미국의 금융 시스템 위기가 고조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연준으로서는 당연히 금리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사실 비트코인의 어떤 2024년 반감기를 앞둔 국면에서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를 지금 기대 포인트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잘 된 거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누군가는 또 그렇게 비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꼭 반감기 앞두고 꼭 오른다는 보장이 있어? 반감기 다음에 하반기에 새로운 정고점 만들어낸다라는 보증이 있어? 아니 100%는 없죠. 이 세상에 100%가 어딨어. 그런 질문은 사실 되게 무식한 질문이죠. 다만 우리가 이런 예측을 하는 이 전망의 근거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항상 반감기 이듬해 하반기 11월 전후 시점에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냈다, 이런 역사적인 패턴의 반복이 3번 이상 지금 반복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 텀 새롭게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 기간에 있어서도 비슷한 패턴이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100%였잖아요. 반감기를 놓고 벌어졌던 비트코인의 랠리는 지금까지는 100%였기 때문에, 만약 이런 역사가 패턴적으로 반복이 된다라면 다음번 정고점이 달성되는 시기는 2025년 11월 전후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어떤 근거에 따라서 해석과 예측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전략적인 대응을 한다라는 입장인 거지, 이게 또 이게 가끔 이제 좀 모자라신 분들은 무조건 오른다라는 거야? 안 오르면 어쩔 건데 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무슨 생각으로 투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는 적어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모질이들과는 조금 이렇게 결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환경까지 비트코인의 상황까지 타임 테이블까지 놓고 봤을 때는 이번 연준의 발표 내용은 괜찮다,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시장에서의 흐름도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연준의 어떤 발표 결과 내용이 완벽한 악재였다면 여기서 반등을 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하고 오른 척 하다가 이쯤에서 더 빠졌을 거예요.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25,200달러 부근의 200주 이동평균까지 리테스트를 하더라도, 사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빠져서 리테스트하고 다시 반등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진 않아요. 더 단단한 지지라인 확보 차원에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상하지 않은데, 지금 보면 완만하게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왜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오르고 반등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빠지고 있을까?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 된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완만하게 반등하고 있고 이건 뭘까? 예,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은 순간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소화해냈지만 그 후반부터는 지금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달라붙는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시장의 심리가 비트코인에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지금 5포인트 빠졌습니다. 57. 그래도 지금 탐욕 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47%대에 자리하고 있는데 소폭 빠지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3월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도미넌스 자체가. 그러니까 3월에 벌어진 반등은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였다라는 거를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만 놓고 봐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미넌스가 조금 더 빠져주면 이제 알트들이 좀 움직일 텐데 이건 좀 봐야겠죠. 일단 라켓시 우페스이해가 말하는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은 이렇습니다. 28,500달러를 돌파할 경우에는 30,000달러, 그리고 나아가서 32,500달러 이 오버헤드 저항 영역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반면 25,200달러 200주 이동평균 부근이 깨질 경우에는 다시 20,0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제 수없이 우리가 분석을 했잖아요. 25,2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 200주 이동평균의 중요성.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거대한 포물선형 랠리를 펼칠 때 단 한 번도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 벌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거대한 포물선형 랠리를 벌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1차적인 전제 조건으로 200주 이동평균 위에서의 지지가 확보돼야 한다. 지금은 일단 지금 확보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스탁머니 리잘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받는 상황으로 설명을 하면서 26,200달러에서 27,000달러까지 이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받고 반등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30,000달러 여정을 위해서 뭐 필요한 과정이 진행되는 거야. 이렇게 조금 덤덤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인컴 샤크의 경우에는 계획은 언제나 바뀔 수 있지만 나는 25,000달러 부근 지지라인에서 나는 다시금 매수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저가 매수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지지를 받아주고 플라이2 30,000달러를 향해서 날아간다라면 굉장히 어메이징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지지가 확인될 경우에는 30,000달러까지 바라볼 수 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25,000달러, 다시 말해서 200주 이동평균 지지 테스트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는 여기서 바이 더 딥을 하겠다. 왜? 올라갈 거니까 30,000달러까지. 예, 그리고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약간 연준의 금리 인상을 좀 무시하는 걸 지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000달러까지 다시 리테스트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이라도 25,000달러 리테스트를 한다라면 25,000달러와 20,000달러까지 이렇게 분할해서 단기 대응을 하시더라도 매집하시고 30,000달러 부근에서 매도를 하시면 수익화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정도의 타임테이블. 그리고 선물 거래하시는 분, 지금 이슬님 안 오셨죠? 이슬님 오셨네요. 네,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이 지지 라인과 반등 라인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스탑로스 잡으시면 또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캡틴 파이빅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형 웨지 패턴에서 지금 살짝 빠지는 건데 8에서 12% 정도 조정을 받고 그러고 나서 강세 랠리를 펼칠 것 같아. 여기가 지금 24,000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공통적으로 스탁머니 리잘드, 인컴 샤크, 캡틴 파이빅 이런 비트코인 강세론자들도 추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머스타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했어요. 2019년과 2023년 지금 현재 상황을 비교를 했는데 보면 차트가 똑같아요. 이 중반 한번 올라서고 지지 테스트 한 번 더 하고 급격한 랠리. 지금 보면 올라서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그러니까 더블 바텀 확인을 하고 반등하겠다라는 건데 잠시만요.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여기 더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섰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강력한 지지가 확인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렇게 쭉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라면 곧 조만간 이 30,000달러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